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확실히 중요한 구간이긴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중요해서 어떻게든 올라서야 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그만큼 저항 역시 강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에 23,000달러까지도 뚫어낼 듯한 기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 부근에서 강력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다지기를 한 뒤에 저항을 뚫어낼지 아니면 추가적인 후퇴를 경험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게 될지 딱 그 고비 어딘가를 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9월 19일 예정대로 목표대로 병합 작업이 잘 이뤄질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는 1차적인 기준점이 제시됐습니다. 메인넷 병합 이전의 마지막 테스트넷 병합 작업인 이더리움 고얼리 테스트넷 병합 날짜가 8월 11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테스트넷 병합은 예정대로 딱딱 잘 진행됐었는데 마지막이자 세 번째 테스트넷 병합까지 잘 이뤄진다라면 지분증명 전환을 둘러싼 기술적 이슈에 대한 불안이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날 결과에 따라서 9월 19일 전환기적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XRP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500만 XRP를 급등을 대비해서 홀딩하겠다 이렇게 밝혔었던 대표적인 XRP 덤핑 고래 제드 맥케일럽의 지갑이 거의 제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플 CEO까지 나서서 그의 XRP 전략 매각 확인됐다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실제로 나머지 500만 개가 매도된 건지 콜드 월렛으로 이동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난 8년 동안 90억 XRP가 담겨 있었던 지갑이 지금은 거의 제로 상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가 XRP 덤핑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의 액수가 이게 또 충격적인데 이를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시경제적 상황과 관련해서도 하나 관찰 잘 해야 하는 게 있는데 러시아가 과연 독일로 가는 가스관을 다시 열지 여부입니다. 7월 11일부터 독일로 가는 가스관인 노드스트림 1을 걸어 잠근 상태인데 예정대로라면 정비를 마치고 21일에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상 유럽을 협박하는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지금 한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약 러시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독일로 가는 가스관 통로를 막아버리는 결정을 내린다라면 그 결과가 참 힘들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시기는 폭락장 때보다 오히려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폭락장이나 눈에 보이는 약세장일 때는 아예 체념을 하게 돼버리는데 지금은 불안감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강하게 공존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장세인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22,000달러 주변에 자리한 200주 이동평균선 돌파에 다소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구간에 대한 돌파 시도이다 보니까 그만큼 저항 역시 상당히 강력하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 구간의 저항을 뚫어내면 상황만 좋으면 28,000달러까지 랠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지금의 상황이 그 자체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200주 이동평균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어떤 분석가들보다 집중적으로 여러 차례 거듭해서 강조해왔었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돌파 상황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지금 쐐기 패턴의 상단 저항선 위로 올라서야 하는데 이건 21,800달러 부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기술적으로는 상황에 따라서 건강한 범위 내에서 가격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돌파 테스트가 실패하더라도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 다시 삼각형 내부에서 조금 더 다지기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되게 아주 많이 중요한 구간에 있다는 것은 비트코인 일간 차트의 흐름만 놓고 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왼쪽의 차트는 4월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번번이 이 상단 저항에 막혀서 하락세를 계속 보여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반등을 통해서 지금 저항 라인을 막 뚫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선 위에서 돌파 마감 상황을 유지한다라면 당근 이 추가적인 지지 이후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기대감을 조금은 더 갖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소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코인텔레그래프는 골드와 비트코인의 퍼포먼스를 비교하면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골드, 금이 가치 저장을 위한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그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주식과 석유, 부동산 등 다른 조달러 단위의 자산군과 비교를 해야 한다. 모든 가치 저장소의 전반적 목표는 특정 기간 동안 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금은 나머지 자산군을 18% 이상 하회했는데 2020년 8월에 2,000달러를 넘어서긴 했지만 계속 치솟는 주식과 주택, 에너지 가격을 따라가지 못했다. 같은 기간 달러 기반의 은행 예금과 현금은 48.5% 증가했다. 금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지금 글로벌 위기가 더 오래 지속되는 상황에서 금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를 평가하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같은 기간 5년 동안 840%가 상승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의 퍼포먼스를 아주 강하게 돌려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의 능력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재미있는 솔루션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정기적으로 주간 가격 기준으로 20% 이상의 변동성에 직면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런데 매일 또는 매주 아니면 매월 이렇게 미리 설정된 기간에 정기적으로 구매를 할 경우에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능력이 어느 정도 확인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시 상황을 들었는데 만약 지난 5년 동안 이 같은 전략을 따랐다면 평균 매수 비용은 19,192달러가 된다. 지금 28,800달러 부근에 있으니까 8.3%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과 경쟁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장기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더 예측 가능한 형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예시를 보고 나니까 예상보다 퍼포먼스가 훌륭하다라는 점 새삼 느껴졌는데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런 거 보면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기보다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요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사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결국 지금 최대 화두는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이 9월 19일에 예정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가늠자가 될 만한 일정이 픽스가 됐습니다. 이더리움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멀지, 이 통합이 8월 11일에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더리움은 메인넷에서의 전환을 앞두고 테스트넷에서의 전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 롭스텐 테스트넷과 세폴리아 테스트넷이 잘 진행이 됐고 이번에 마지막이자 세 번째 테스트넷 전환인 이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이 8월 11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앞선 두 차례의 테스트넷에서의 병합이 별다른 문제 없이 예정대로 잘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특별한 돌발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한 고얼리 테스트넷에서의 병합 역시 잘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러니까 테스트넷에서의 마지막 병합까지 잘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 이더리움 지분증명 전환에 대한 기술적 이슈에 대한 우려 한층 더 낮아질 수가 있고 메인넷에서의 병합 역시 예고된 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볼 근거 하나가 추가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더리움이 지금의 반등세를 잘 이어갈지 이더리움 클래식이 계속해서 반사 이익을 잘 얻어갈 수 있을지 이슈적인 측면에서는 8월 11일 고얼리 테스트넷 전환이 잘 이루어질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하루 종일 이 리플 관련 커뮤니티 곳곳에서 제드 맥켈럽의 XRP 매도 종료 이슈가 화제가 됐습니다. 며칠 전 이 양반이 XRP 급등에 대비해서 500만 개 홀딩할 거다, 가족과 내게 안정감을 준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그의 XRP 원래 잔고를 보면 XRP 32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다 매도해서 털어버린 건지 다른 콜드 월렛으로 홀딩 목적으로 이체를 한 건지 이게 100% 명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XRP 매도 폭탄의 출발지였던 제드 맥켈럽의 지갑, XRP 지갑이 지금은 사실상 제로 상태가 됐습니다.
이게 참 화제는 화제였던 게 제드 맥켈럽을 리플에서 쫓아낸 당사자이기도 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제드 맥켈럽이 보유하던 XRP를 모두 매각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멘트를 보면 다른 콜드월렛에 이동시켜서 홀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를 다 하긴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는 리플에서 쫓겨나면서도 공동 창업자 몫으로 90억 XRP를 할당받았고 8년 동안 잊을만 하면 대량 덤핑을 하면서 XRP 시세 확장을 가로막는데 혁혁한 나름의 공을 세웠던 인물입니다. 트위터에는 그가 XRP 덤핑을 통해서 8년 동안 얻은 수익이 또 회자가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14년부터 XRP를 순차적으로 매도하면서 30억 9천만 달러와 708 BTC를 얻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짜 숫자만 들어도 가슴 벌렁이게 하는데 이 정도 벌었으니까 자신과 가족에게 XRP가 안정감을 준다 있다고 멘트를 날렸던 게 아닐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피터 브렌트 역시 이런 게 좀 짜증이 났는지 다소 막말을 내뱉기도 했는데 그는 쓰레기도 사람을 억만장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막말을 내뱉으면서 XRP를 쓰레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할 말 안 한 말 구분 못하고 가볍게 입을 연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XRP를 대량 덤프하면서 대표적인 덤핑 고래로 불렸던 인물이 이제 리스크 대상에서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이렇게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시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말 유럽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독일의 월별 무역 수지가 통일 이후 처음으로 31년 만에 처음으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면서 유럽의 경기 침체 우려가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의 경우에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러시아 등 에너지 공급 국가에서 수익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반면 동시에 서방의 대러 제재 여파로 인해서 수출까지 감소하면서 31년 첫 무역 적자 이런 나름의 기록을 만들어낸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유럽의 대표적인 문제아로 꼽히는 이탈리아 역시 흔들거리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꽤나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12개월 사이에 700억 유로에서 100억 유로로 폭락을 했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고 무엇보다 에너지 가격 급등과 더불어서 태양력과 풍력 이런 것들을 통한 에너지 자립에 무관심했던 결과로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맹주 독일이 얻어맞은 상황에서 유럽의 문제아 이탈리아 상황까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 충격이라고도 할 수도 없지만 지금 공통적으로 이 에너지 리스크가 유럽 국가들을 흔들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주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지금 정비 작업을 이유로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관 노드스트림 1을 7월 11일부터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1일에 다시 개통을 해서 가스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또 어떻게 될지가 불투명합니다. 이미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60%를 줄인 상태에서 아예 이게 지금 제로가 될 가능성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러시아의 반응도 상당히 골 때립니다. 노드스트림의 가스터빈 수리를 위해서 캐나다로 보냈는데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서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노드스트림을 재가동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캐나다는 일단 터빈을 러시아로 보내기로 했다라는데 과연 러시아가 가스관을 열게 될지 아니면 유럽의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가스관을 걸어 잠궈서 에너지 리스크를 통해서 경기 침체 위기라는 폭탄을 유럽에 안겨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정말 미친놈들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 참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대응 방식은 유럽을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몰아넣을 가능성을 크게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글로벌 경제 전반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막 반등세를 확인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냥 또 한 방 제대로 먹일 수도 있는 건데 뭔가 좀 상식적으로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이라는 점을 투자 시장에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과정에서 꽤나 강렬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